자, 어제 한국 시간으로 한 새벽 2시쯤에 바이든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조금 초반에 보다가 잤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미국의 각 주의회를 습격하는 일도 있지 않았고 또 워싱턴 DC의 취임식이 흔들리는 일이 있지도 않았고 테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거구들은 트럼프에게 배신당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트럼프는 애국당이라는 따로 우파 정당을 만드는 걸 내부적으로 고려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떠나기 전에 140명인가를 사면했는데 그 사면해준 사람에는 배넌이나 자기에게 돈을 댄 사람, 자기 변호사 이런 사람들만 사면해줬지 지난 6일날 의회를 습격했던 거구 서민들은 사면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작군 배신자 소리까지 그의 과거 동지들 입에서 나오고 있고 그냥 쓸쓸히 플로리다를 향해서 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트럼프를 놓고 그동안 소동을 벌여왔던 사람들은요, 저는 자숙을 넘어서 솔직히 좀 책임을 져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저한테 무슨 내기를 걸고 어쩌고 했던 사람들 미래경영연구소로 소포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언행을 자제하고 인생을 폭넓게 보고 반성하면서 좀 살기를 촉구합니다. 자, 미국이 중국과 결국 바이든 시대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것을 흔히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애정된 전쟁이라는 책을 쓴 저자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 책에 나와 있죠. 저도 그 책을 봤습니다. 솔직히 별로 통찰력이나 재밌지는 않았지만은 후발 2등이 선발 패권 주자를 향해서 쫓아갈 때 반드시 그들 사이에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취임에서 대외 정책에 관한 문제의 핵심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 내정자가 그의 청문회에서 밝혔듯이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책은 옳았다. 대북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인스 D&I 국장도 중국에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블링컨 장관은 더 나빠졌다라고 말을 하고 한국, 일본과 북한 문제를 협의하고 제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제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 정권이 일종의 통찰력을 받았다. 이렇게 느끼고요. 여지가 생겼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파고들어서 바이든 정권을 트럼프처럼 비핵화 사기쇼 시즌2를 열도록 꼬드길 수 있겠다. 그래서 과거 비핵화 사기쇼 1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을 어제 또다시 외교장관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의용이 있을 때 꼬드겨 먹던 트럼프, 근데 그게 트럼프와의 직선 라인을 통한 나라 대 나라 간의 협상을 통한 결과라기보다는 저는 비선을 통한 작업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아시아 차르라고 트럼프가 자리를 만들어서 임명했던 커트 캠벨 통해서 작업이 되었다. 이런 정보가 들려온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에 이야기 들었죠. 그래서 아시아 자르라는 그거는 그냥 부르는 이름이고 정확한 이름은 NSC 인도 태평양 조정관입니다. 그러니까 NSC 산하에 과거와 같은 볼턴과 같은 NSC 보좌관이 있고 보좌관 밑에 지역별로 인도 태평양 조정관에 커트 캠벨이 임명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커트 캠벨이 바이든 정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촘촘한 실무 경험자들을 통해 가지고 거미줄처럼 짜여진 관료 체계 하에서의 시스템적으로 움직여가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과거 트럼프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트럼프 개인의 의지가 그냥 개인이 적극적으로 지시하고 판단하고 또 개인 인맥을 통한 결정 이런 것들이 중요했습니다만은
또 트럼프는 일과가 끝나고 난 뒤에 새벽까지 전화통 들고 매달리면서 지인들의 조언을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시대에서는 바이든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또 특정한 한 사람 참모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시스템으로 가고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아시아 정책에 대한 일종의 포맷이 짜여질 거고 그 포맷을 플랫폼화 시켜서 플랫폼 안에서 돌아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맹 구축 방안을 플랫폼화 시킬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이 이 연합체를 구성해서 지역별 연합체, 개별적 문제에 대한 맞춤 연합체 이런 것들을 짜는데 최근에 영국이 G7 회의에 한국, 호주, 인도를 불러서 10개 나라로 D10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D는 데모크라시죠. 기존의 G7에 3개 나라를 추가했는데 이 3개 나라가 결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비공식 연합으로 쿼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일본, 호주, 인도요. 트럼프 말기에 만들어졌죠. 쿼드를 D10과 합쳐서 중국을 포위하는데 쿼드에 들어가지 않은 한국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권에서는 한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방위비 분담금 같은 문제로 한국하고 오래 다투지 않고 아마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평년 인상률 정도로 올릴 겁니다. 그냥 합의해주고요. 이거는 양보했으니까 대신에 너네들이 이건 우리가 동맹적 차원에서 양보한 거다. 실제 비용은 워낙 많이 들어간다는 걸 알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너네도 우리한테 기브 앤 테이크로 해줄 것이 있다. 우리가 구축하는 D10이나 민주주의를 위한 서밋, 그러니까 정상회의, 그리고 쿼드 이런 모임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라. 그래서 바이든이 대중강경책을 구사할 때 그 핵심으로서 한국이 포함된 대중경제연합체를 만들겠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먼저 한국 보고 방위비 분담금을 해결하자 하고 해결해 준 다음에 곧바로 대중포위 전략에 동참해라고 요구할 겁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군의 역할을 중국을 포위하는 부분에 강화하는 쪽으로 갖고 가야 된다면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가야 되냐. 주한미군의 역할을 현재처럼 훈련도 하지 않고 셋업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냥 고사시키는, 외국에 나가 있는 28,000명이나 되는 미군이 훈련도 하지 않고 그냥 놀면서 시간이나 때우는 부분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인 오스틴 같은 경우에도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조기에 타결 지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이든이 주한미군을 철수 위협으로 한국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 했으니 현실적으로 합의를 해 줄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급부로서 돈이 아니라 군사적 동맹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거라는 거죠. 한국이 미국과 트럼프 시대처럼 북한이나 중국의 유화적인 행태로 비핵화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미국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미국이 이제 바이든 시대에서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한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입니다. 블링컨이 청문회에서 이야기한 동맹을 복원하고 북을 협상작으로 불러낼 옵션도 부인하진 않는다. 살펴보고 인도적 지원도 고려하겠다 하니까 문가리가 굉장히 고무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며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과연 문가리 뜻대로 되겠느냐? 지금 이런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북한의 영아, 유아 등에 대한 분유를 지원한다든지 최소한의 약을 지원하는 정도지 문가리가 생각하는 북한과의 관광재개, 개성공단 다시 열고 토로 철도 연결 아예 꿈도 꾸지 마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스틴 국방이 전자권 전환이 어떻게 되어가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바이든 정권의 입장은 트럼프 말기에 미국이 강조한 것처럼 한국이 완전히 전환 자격 능력을 가지기 전에는 줄 수 없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안에 전작권을 주지 않겠다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걸로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헤인스 정보국장이라는 이 여성인데요. 굉장히 독특한 여성인데 DNI 국장이죠. 그래서 17개 정보 관련 기관을 통합하는 기관장인데 여기서 북한의 핵에 대해서 이 사람은 북한을 강력한 압박으로 협상으로 끌어내든 아니면 붕괴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문가리가 일단만 보고 자신이 바이든의 정책을 뚫고 들어가겠다라고 비핵화 사기 쇼를 위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꿈도 꾸지 마라입니다.